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빠쌤입니다. 오늘부터 생활과 윤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생활이란 뜻은 뭐 잘 아실 거고, 이 윤리에서 윤자는 뭐냐면 일륜,륜자입니다. 일륜이 뭐냐?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이치, 도리. 이 리자는 이치, 이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임금왕자가 앞에서 빠지면 마을리가 되죠. 선생님하고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 선생님은 이 관련된 한문을 우리 학생분들에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웬만하면 꼭 필요한 한문은 한문으로도 꼭 써드릴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문장을 보면 한문으로 굉장히 많이 다 한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한문은 굳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한문이 무슨 뜻인지를 뜻과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써서 외워서 쓰는 지경까지, 쓰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를 공부할 것이고, 대략 시간은 한 강의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타이머 켜놓고 진행할 거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하나 구할 건, 선생님이 이 모자 쓰고서 강의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좀 기운이 없는데, 왜 모자 쓰고 강의하냐? 선생님이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이 없어서 모자 벗으면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내 선생님 강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강의할 테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모자 쓰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모자 다 벗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건데, 첫째는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위대한 사상가,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둘째는 그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재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천재교과서가 그래도 좋다고 하는 교과서인데, 사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생활과 윤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쭉 공부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교과서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의 목표는 수학능력 시험에서 생활과 윤리를 점수를 잘 맞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니까 말이죠. 우리 나중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이런 잘못된 것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이 더욱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꿔주시면 선생님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자 얘기 할 겁니다. 공자예요. 이 공자는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보시다시피 판서할 수 있는 칠판이 작아요. 여기는 선생님 사업장이어서 무슨 스튜디오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해요. 아마 제 지금 목소리도 이렇게 저렇게 좀 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려니 하고 좀 환경적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자는 구멍공자고, 이 자자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아들 자자예요. 그런데 공자에서 쓰이는 자자는 아들자의 뜻은 아니에요. 이 자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맹자 맹선생님, 순자 순선생님, 노자 노선생님. 앞으로 선생님하고 함께 다 공부해 나갈 동양의 주요 사상가들입니다. 그들 뒤에는 위대한 스승이라 그래서 다 자자가 붙습니다. 공자의 높임말은 공부자예요. 사람 이름에 아비 부자가 들어가면 높여주는 말이에요. 우리 극존칭이라고 그러죠. 극히 높여 부른다 할 때 공부자, 그것도 공자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BC 4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20-30분 강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한 거 보니까 대략 한 4시간, 5시간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자료들 찾아보면서 필요 없는 건 빼고, 그리고 이건 너무 허구 같은 얘기도, 허구라는 거는 소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은 거짓말 같은 얘기, 그런 것들은 좀 빼고 하다 보니까 20-30분 강의하는데도 한 4-5시간 정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거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셔서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을 한편으로 보면 손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BC라는 것은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Before Christ. Christ는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가 0년이에요. 그 이전은 Before Christ, 그 이유는 Anno Domini 해서 AD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1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겠죠?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에요. 노나라라는 것을 한문으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한문이 좀 어려워서 필요 없는 한문까지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노나라 사람이고, 노나라에서 공자는 어느 벼슬까지 가냐면 대사고라는 벼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 같은 거예요. 근데 올해 이 직을 맡지는 못해요. 왕이 내려준 임명을 왕이 내려준 그 뜻을, 왕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추질 못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낙마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13년간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역설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공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자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실패한 사상가였다고 봐도 좋아요. 따르는 제자는 많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실패한 사상가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막 출세하고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그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예요. 구. 이게 이름입니다. 외자죠. 이 구는 언덕구라는 이름이에요. 언덕구. 그럼 왜 이름을 구라고 졌냐? 일설에 의하면 공자가 태어날 때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푹 꺼져 있어서 언덕처럼 이렇게 푹 꺼져 있다 그래서 구라고 졌다 그러는데 뭐 맞겠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공자의 자는 이름은 구고 자는 중리예요. 중리. 이 자라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평소 때 서로 호칭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도의 부르는 호칭을 따로 썼어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자는 중리입니다. 이 중은 버금중, 버금이 뭔지 알죠? 으뜸, 버금, 1등, 2등, 그러니까 2등, 최선, 차선 할 때 그 버금. 이 리는 좀 특별한 리인데 여러분들 비구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의 리자예요. 여자 승려 리. 그러니까 아주 자가 이름이 아주 희한하죠. 공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굉장히 젊었어요. 그 사이에서 공자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무당이었어요. 무당. 지금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지만 과거의 무당은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던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태어난 지 3살 된 해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요. 연세가 많아서. 그리고 엄마도 공자가 10대 때 돌아가세요. 그러니 10대 때 이미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공자가. 그래서 공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자라납니다. 다들 뭐 공자가 책상 위에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점잖게 폼만 잡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공자에 대해서 공부하면 해볼수록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어렵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러면서도 공자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공자의 실력 발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뜻은 하늘만큼 컸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 땅에 받아들여주는 왕을 못 만나서 펼치지도 못하고 본인의 이론들을 그냥 설파만 하고 다닌 약간은 불우한 인물이 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뭐냐? 공자의 제자들이에요. 공자의 제자는 대략 3,000명 정도로 봅니다. 공자! 그러면 야 우리 공자 선생님 최고야. 공 선생님 최고야 하고 쫓아다니던 공자의 제자들. 우리 문하라 그래요. 문하. 이 대문할 때 문이죠. 문하. 그러니까 내 집 문에 문 밑에 있던 사람들. 내 문하생. 그러니까 내 제자들. 그래서 공자의 문하생이 3,000명 정도나 될 만큼 공자는 그 당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 관직에 높이 올라간다거나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거나 뭐 돈도 사실은 많았어요, 공자가. 근데 뭐 재벌이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3,000명의 제자 가운데 공자를 정말로 좋아하는 똑똑한 제자를 72현이라 그래요. 이 현자는 현명할 현자입니다. 그래서 3,000명 중에 고르고 고른 72현, 그리고 이 72명 중에 또 고르고 골라서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십철이라 그래요. 이 철자는 우리 학생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우리 철학할 때 철자예요. 슬기로울 철, 지혜로울 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철, 이 10명의 공자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문십철이라 그럽니다. 공문십철. 공자의 문하생 중에 10명의 굉장히 똑똑한 제자들, 이렇게 해서 공문십철이라고 그럽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때 태어났어요. 요 때가 춘추시대에 속한 때입니다. 춘추시대는 언제냐 하면
BC 770년부터 BC 403년이에요. 왜 춘추시대라 그러냐면 공자가 나중에 쓴 책의 이름이 춘추예요. 그런데 공자가 워낙에 이 시대 때 유명한 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책 춘추를 따서 이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이 춘추시대에는 춘추 5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이 춘추 5패가 뭐냐면 춘추시대의 5명의 아주 걸출한 아주 막강한 제후 5명을 춘추 5패라고 합니다. 불러만 드릴게요.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목공, 송나라의 양공, 진나라의 문공, 초나라의 장왕. 5명을 불러드렸는데 진나라가 2개가 들어가죠. 한글로만 진이 같아요. 실제로는 다릅니다. 하나의 진은 이렇게 써요. 이 진자고 하나는 이 진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한문으로는 다릅니다. 요 춘추 5패가 활동하던 시기에 공자가 태어났고 활동해서 공자는 춘추 시대의 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403년 춘추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중국은 전국 시대로 넘어가요. 전국 시대는 아시는 우리 학생은 알겠지만 전국 7웅, 전국의 7 영웅의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세계사 시간은 아니니까. 그리고 왜 이 춘추시대라는 이름이 붙었냐? 공자가 쓴 책의 이름인 춘추를 따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유교 뭐 사실은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종교학자들이 유교도 종교로 넣기는 합니다. 원래 종교학에 분류해서는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로 넣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의 창시자를 공자로 봅니다. 유교, 유학. 선생님이 이 유학이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근데 보세요. 공자가 창시한 거면 공학, 공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 유자를 했겠어요? 이유는 공자는 평생을 걸쳐서 자기가 유교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자, 이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된 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된 게 언제냐면 중국의 주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주나라 이렇게 씁니다. 주나라가 하도 오랑캐가 침범을 많이 하니까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낙양이란 데로 옮깁니다. 그때가 BC 770년이에요. 이때서부터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403년에 춘추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예라는 사상과 이 예 많이 봤죠? 예의 할 때 예 그 예자입니다. 예라는 사상과 그 다음에 악이라는 사상,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나라의 예와 악을 공자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이 예와 악을 구체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자는 거기에 몰두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의 학문처럼 됐지
공자가 유학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창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예와 악을 공자가 존중하면서 이것을 좀 체계화해보자 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체계화된 정도가 상당히 정교하고 배울 점이 많고 영향력도 있어서 유학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술이부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부작. 이거는 서술할 술자, 그 다음에 이는 써입자, 그 다음에 불, 아니불, 지을자. 뭐냐면 공자는 주나라의 예와 악과 관련된 것을 서술한 거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다,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술이부작. 나는 주나라의 예와 악을 잘 체계화되도록 서술한 것에 불과한 거지 나는 이것을 새로 만든 사람이 아니야.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공자입니다. 술이부작.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네요. 할 말은 많고 우리 학생들한테 하나라도 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서 그래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공자의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 정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해도도 높고 그리고 그 이해도가 높아야 암기도 쉽고 그 과정 자체가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공자의 사상 중에는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이 뭐냐면 바를 정, 이름명입니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자, 한 임금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정치란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명입니다 라고 그랬어. 정명이라는 게 뭐냐, 이름을 바를 정, 이름을 바로잡는 겁니다 라는 것이 공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러고서 공자가 한 말이 뭐냐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해서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저의 과업입니다. 정명을 하고 싶습니다. 바르게 이름을 잡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뭐 말장난인가?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자는 부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그런데 우리 학생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군군, 임금이 임금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임금이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금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임금입니다 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임금은 임금답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는 신하답게는 뭐죠? 신하는 마땅히 신하로서 20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신하로서 무엇을 하여야 신하인가?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군군 신신 속엔 다 들어있는 겁니다. 부부자자,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아버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아버지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그럼 자녀란 무엇인가? 자녀라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녀라면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혹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돼. 이걸 요구된다 그러잖아요. 본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 양식. 행동 양식이라는 건 행동을 취하는 어떤 모습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야, 정립이라는 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군군, 신신, 부부, 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다 그러면 이거는 다르지만 엄마 아빠의 이 부부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 보면 남편은 부부, 여기서도 부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그러면 남편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남편은 어떤 의무가 있는가? 또 아내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는 그저 한문만 풀이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사사제제, 스승사, 그 다음에 제자제 아시죠? 스승은 스승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자, 더 확대해 볼게요.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간호사는 간호사답게. 이렇게 각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 모습들이 다 정립되어야 나간다.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명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명사상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군인이 군인답지도 못한 모습도 많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못한 모습도 많고, 막 부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이 직원답지 못해서 회사 돈을 막 횡령하기도 하고, 또 사장이 사장답지 못해서 직원들을 마구 대하는 그런 악랄한 사장도 있고, 또 교수가 교수답지 못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하여튼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시장이 시장답지 못해서 시의 예산, 시가 갖고 있는 돈을 함부로 허투루게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부조리, 옳지 않음들이 이 정명만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정명을 공자는 제1의 정치 철학으로, 정치 과업으로 공자는 선포한 겁니다. 아유, 우리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도 몸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하니까 오히려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못 졌던 공자 이야기, 그리고 공자 이 정명사상은 다음 시간에 잠깐 언급만 하고 충분히 언급이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또 다른 주장, 다른 학설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교과서 앞부분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은 지금이 12월이에요. 내년도 수능까지는 시간이 많아요. 저는 학생분들에게 급하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차근차근 잘 씹어서 잘 소화해서 생활과 윤리를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이 지식도 충만해지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상가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나 재미난 공부를 우리가 막 암기 위주로만 하면 정말로 재미없게 공부하고 이해도 안 되고 조금만 문제가 변형돼도 오히려 못 풀고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을 선생님은 절대로 막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성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 생활과 윤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지성인이 되는 첫 단계, 뭐 이미 지성인인 우리 학생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하고 함께 이 지성인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루나 이틀 안에 또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요. 건강 잘 유지하세요.